안녕하세요. 409쪽이요. 409쪽. 건축 절차 파트입니다. 자, 우리 건축하는 흐름을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 건축할 때는 먼저 건축할 땅 대지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대지를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겠죠. 그것이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나 신고를 요거를 좀 띄워야 돼. 일단 그 건축 허가나 신고, 건축 허가나 신고 전에, 근데 건축 허가 전에 사전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결정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게 존재할 수가 있고, 보통 건축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신고 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착공을 신고하는 착공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시공감리를 통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은 사용하기 전에 사용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요거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건축허가 틀 자체를. 일단 대지를 확보한 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다. 그 전에 사전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시작을 해서 끝나고 완공이 됐으면은 쓰기 전에 사용 승인을 받고 쓰는. 자, 이렇게 기본 틀을 잡으시고 여기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 건축 허가권자가 대부분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틀을 잡으시면 편합니다. 건축 허가권자가. 그래서 사전 결정도 건축 허가권자가 관련돼 있고요. 건축 허가는 당연히 허가권자가, 그리고 착공 신고도 사용 승인도 다 허가권자가 관련돼 있어요. 시공 감리자 선정 자체는 건축주가 하겠죠. 건축주가 합니다. 건축주가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을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감리자는 건축주가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하는 예외가 존재해요. 하여튼 행정청이라면 이 허가권자가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허가권자라는 사람이 원칙은 제가 건축법에서는 주로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자치시, 자치도, 시장의수, 구청장. 그래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거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허가와 관련해서 이제 예외가 존재해요. 예외가 존재하는 게 뭐 대형 건축물이다. 편의상 이제 대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의상 쓰는 말인데, 예를 들어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면적 10만 제곱미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시도지사 중에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예외가 존재해요. 보통은 시장수 구청장입니다만 구청장 대신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수 위에 있는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다라는 거, 허가권자로서는 아니다라는 거. 요게 예외적으로 등장하지. 도지사는 아니다. 도지사는 승인권자예요. 승인권자. 그래서 이런 대형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짓는다라면 도에서는 여전히 시장의수가 허가를 내주되, 시장의수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내주는 것이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틀을 좀 잡아두시고, 특히 여기서도 이제 허가가 원칙인데 이제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구별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책을 한번 이렇게 틀을 좀 잡으시고 한번 보시면 409쪽에 건축의 건축 절차에서 허가부터 먼저 나오죠. 허가부터 먼저 나옵니다. 양가로 2번 보세요. 뭐 의의를 보실 건 아니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원칙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려는 자,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 똑같이 다릅니다.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 우리 용도 변경 앞에서 별도로 보셨죠? 건축이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느냐?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칙적 허가권자가 되는, 아까 써놨던, 넘겨보시면 그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적 허가권자가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다음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자가 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제가 대형 건축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래서 박스에 다시 보시면은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든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겁니다. 21층 이상이 되든지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그리고 요거를 말하는데 괄호 속 얘기는 다만 기업과 니은의 경우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그렇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건축을 증축한다면 조금 큰 증축, 조금 크다. 그래서 30% 이상, 10분의 3, 30% 이상 증축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요.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하니까 이 제외되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A, B,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됩니다. 뭐 C번에 그 건축에는 심의를 거치는 것도 제외될 수 있지만 공장이나 창고는, 공장은 보통 넓은 것이고 창고도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는 예를 들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니다. 공장, 창고는 제외. 여기서 제외가 된다라면은 공장, 창고는 누구에게 허가를 받으면 돼요? 공장, 창고는 누구의 허가를 받으면 돼요? 에이,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잖아. 그러면 구청장이지,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죠? 시장군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도에서 지을 때를 전제로 하지. 지금 특별시 광역시에 지을 때잖아.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내주는데, 공장, 창고라면은 아무리 넓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구청장 허가죠. 구청장 허가.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것도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여러 번. 공장, 창고를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당장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대형 건축을 도에서 짓는다 하면은 이제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되 도지사 승인을 받아라 하는 점 뒤에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같이 나오면 좋은데요. 자, 이제 건축 신고 한번 보세요. 그 아래. 그 옆에. 그 옆에 원칙의 허가인데 가벼운 건축과 대손에 대해서는 신고하라. 신고 대상에 나옵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고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 신고 대상이 무엇이냐?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 허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도 건축이나 대수선에 있어 한번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 어느 게 가벼운 신고 대상이냐?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는 이게 많은데 기본 틀을 잡으실 때 보통 한 100 정도, 100제곱미터 요거를 딱 기준으로 삼아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이다. 100 이하의 건축이 가벼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100을 기준으로 딱 삼아서. 그런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요보다 좀 더 작은, 요보다 좀 더 커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보다 작은 85제곱미터 이하, 85 이하로 따지는 것이 요것이 증축, 개축, 재축이에요. 그러니까 85 이하 따지는 것이 증축, 개축, 재축되는 면적 따질 때가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100 이하의 건축이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신축할 때 쓰는 거예요. 신축할 때 그 0의 대표로 나와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신축할 때는 100 이하. 건축 중에서도 증축, 개축, 재축되는 면적은 85 이하가 가벼운 신고다. 이렇게 좀 잡으시고 요거는 어느 지역이든 이제 따지지 않습니다만 요거를 조금 넘어서더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가벼운 신고 대상으로 되는 것이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2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200을 포함하지 않아요. 199제곱미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층 미만이니까 2층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큰 것은 A 또는 B의 형태지만 작은 것이라면 A 및 B의 형태다. 둘 다 작아야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고 대상은 작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은 이런 건축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랑 달리 이제 어디서 짓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신고 대상 여부가 구별이 돼요. 보통 비도시에 지을 때입니다.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통 비도시에서 지을 때 그러니까 요게 신고 대상이 되면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앞에서 도시지역이라든지 비도시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계획 구역 등은 이런 것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약에 짓는다라면은 요 정도로 하더라도 요거는 세게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보통의 사람이 적은 보통의 비도시에 지을 때가 가벼운 신고가 되는 이렇게 좀 이건 정확하게 좀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갖고 문제 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건축에 있어서 요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기본 틀로 보시면 돼요. 기본 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수원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신고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요것이 대상이 먼저 200 미만이고 역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인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이런 건축물이라면 이런 건축물의 대수선이면은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 대상이 돼요. 이건 대상이 작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작아서 이런 조그만 건축물을 대수선하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이것이 가벼운 신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아니다. 보통 건축물이라면은 이 대수선 중에서 이것이 아닌 것 중에서는 대수선 중에서 우리 대수선의 개념을 이루는 것은 주요 구조물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한다라고 했는데 대수선 중에서 주로 제일 작은 수선을 얘기합니다. 제일 작은 수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수선에 있어 신고 대상을 본다는 원칙이 허가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먼저 보셔야 돼요. 조그만 건축물이냐 아니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은 우리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입니다만 이것이 아닌 큰 것이다. 그러면 대수선 중에서 제일 작은 수선만 증설이나 해체 자체는 수선 변경보다 큰 것이라고 했고 수선 변경 중에서도 수선이 더 작은 거예요. 이런 변경만 해도 제외가 됩니다. 기둥을 수선한다면 기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선하는 것이고 변경한다면 다른 기둥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선 개념 중에서 수선이 제일 작은 거예요. 여기서 수선 중에서도 몇 가지 수선은 단 두 가지는 빠지는 게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일단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게 기본 틀이에요. 요게다 좀 더 있습니다만 우리 박스를 보시면 3번, 4번이 대수선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건축에 관련된 것인데 먼저 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요것이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얘기하죠. 요거 85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을 얘기합니다. 일단 그 정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거 맨 위에 있는 거. 그래서 관농자 비도시 지역을 전제로 해서 비도시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이에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것은 한강곳인 관농자에서 지을 때만 가벼운 신고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처음부터 빠져있죠. 그죠? 만약에 도시지역에서 짓는다 그러면 그때는 허가가 되는
근데 관농자를 전제로 해서도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제외가 되면은 허가 대상이 되는 걸 얘기하죠.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지정된 곳. 도시지역은 처음부터 빠지고 요거는 관농자라 하더라도 앞으로 개발될 곳이니까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지정된 곳. 그때 하나 더 있습니다. 관농자라 하더라도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재해를 막아야 되는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이면 붕괴할 그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때는 다시 허가가 되는 신고에서 빠지는.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 갖고 이제 물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우리 3, 4번 보시면 어떤 건축물의 대수이냐. 3번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작은 건축물의 대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3번과 달리 4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대수는 그래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200 미만이 3층 미만이 아닌 것이라 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역에서부터 비읍번까지가 일부 수선은 빠져 있지만 결국 우리 배웠던 대수선 중에서 수선에 해당되는 대수선을 얘기합니다. 수선이잖아, 수선. 증설 해체 변경이 아니고 수선만 얘기합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0에서는 추가로 더 돼 있는데 동그라미 5번에 더 돼 있는데 다음에 건축물이다. 그래서 기역부는 제가 이미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기본이 되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00이야. 100이하인 건축을 얘기합니다. 요거까지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추가로 더 있는 거. 니은번 보시면 건축의 높이를 3m 이하에서 추측하는 거. 아까 증축하는 면적은 85 이하가 가벼운 신고 대상이라고 했는데 높이 기준에서는 3m까지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거.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거. 요거를 가볍게 보는 거. 그리고 디귿변의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이런 얘기 나와도 우리 표준 설계도서는 지역마다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표준화된 설계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계도를 이용한다면 따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설계도서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요거는 가볍게 신고 대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리을번, 미음번 두 가지 더 있죠. 그죠? 리을번은 작은 공장을 얘기합니다. 공장은 보통 크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신고 대상인 공장을 따로 규정을 해놨는데 주로 공장이 들어갈 전문적인 땅인 공업지역이나 지구단위기의 구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작은 공장으로 봐요. 2층 이하니까 아까 3층 미만과 똑같습니다. 3층 미만은 기준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2층까지고요. 2층 이하는 원래 2층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3층까지 3층 미만 이렇게 했던 거 2층까지를 낮게 보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2층 이하로서 그 대신 공장은 조금 넓기 때문에 연면적 500 이하까지를 작게 보는 2층 이하로서 500 이하. 그 다음에 미음번은 뭐 덜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농민들이 어떤 농사 짓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업이나 수산업 경영이 목적이고요. 읍면적에서 짓는 초원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그러니까 농업용 창고다 그러면은 연면적 200 이하 농업용 창고가 200 이하 작은 것으로 봐서 그 다음에 창고 정도가 아니고 뭐 축사나 작물 재배사처럼 직접 이제 동식물을 막 기르고 재배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뭐 종묘 배양지를 포함해서요. 요거는 400제곱미터까지 신고 대상으로 해주는. 요건 좀 덜 나왔습니다만 여기까지 해두시면 완벽하고 적어도 요 정도는 기초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거는 신고 대상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원칙이 허가고 요것이 가벼운 신고. 자, 요것이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3번 보시면 사전 결정이 나옵니다. 사전 결정. 요겁니다. 지금 위치가 요거. 그러니까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사람이 내가 짓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그거를 결정받아 보고 싶다. 그러면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요거를 알아보고 나서 허가를 신청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 안 된다면 허가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뭐 기본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전결정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전결정을 받아보고 나서 해도 되고 요거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되는데 만약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설계도까지 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돈 써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리 받아보는 게 사전결정 제도예요. 자, 3번에 양가로 1번 보시면 건축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전결정 신청하는 거예요. 건축 신고는 신고 요건에 맞춰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없어요.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이런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허가 신청 전에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 절차는 다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사전결정 제도입니다.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느냐? 박스에 간단한 거 3가지만. 그래서 박스 1번 보시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건축을 짓는 것이 허용되는지, 만약에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지?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그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그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3번처럼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된다라면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 앞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 정도까지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해서 이제 된다 이렇게 사전결정을 받게 되면은 양가로 5번처럼 한 4가지 정도 의제되는 것도 있어요. 4가지 되는 것도 이제 받은 것으로 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더 하면 되고요. 양가로 6번처럼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돼. 양가로 5번처럼 4가지는 의제되는 게 있습니다만 받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받고 나서도 건축허가는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요거 2년 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6번을 보시면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건축허가는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2년 내 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이 기간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그래서 따로 건축허가를 2년 내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정도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지 소유권 확보가 나옵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가 나오는데 4번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에요. 뒤에 나왔지만 원래는 이제 사전결정 전에 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죠. 대지 소유권 확보를 얘기합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를 얘기하지만 꼭 소유권 확보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음의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박스입니다. 박스인데 뭐 지금 자세히 볼 건 아니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박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처럼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런 거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죠. 꼭 자기 땅에만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을 빌려서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권을 확보해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유권 확보 없이도 가능한 몇 가지가 존재해요. 자, 그런 식이고 5번 보시면 요게 바로 요겁니다. 사전 승인. 아까 대형 건축물을 도에서 짓는다 그러면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절대 아니고 도 밑에 있는 시장허수가 허가를 내주되 다른 건축물과 차이가 시장허수 허가를 내주되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를 내준다.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것도 그래서 아까 예외적인 허가권자만큼이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겁니다. 도지사 승인 대상을 얘기하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5번 보시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줘요. 시장군수는 다음의 언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권자라는 얘기인데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려면 미리
그 아랫줄 기본 설계도를 첨부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을 미리 받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도지사는 승인권자지 허가권자는 아니다. 도지사 승인 대상을 얘기합니다. 자, 박스에 보시면은 이것이 도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아까 동그라미 1, 2번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내주는 그런 대형 건축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21층 이상 또는 이번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 창고 제외된다라는 것 똑같고요. 똑같고. 근데 요거 똑같은데 여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3, 4번까지도 존재해요. 추가적으로. 요거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 4번도 지금 여기서 살짝 보면은 추가적으로 승인 대상되는 게 3, 4번이 있는데 요것도 차이점도 존재하거든요. 차이점이 목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3번은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가 목적이에요.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가 목적이라 요것이 한강 상수원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강이 이제 그 상수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강 중상류에 뭐 청평, 가평이 함부로 그쪽이 이제 강변이 개발됐던 그때 그 시절에 요걸 좀 개발을 좀 막기 위해서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시장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도지사 통제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가 목적이고요. 미리 3, 4번은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이 전제되는 건 똑같습니다. 도지사가 미리 지정공간구역에서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을 전제로 해요. 조금 커야 된다는 겁니다. 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도 4번에서는 없거든요. 3번에만 있는 얘기라. 적어도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망칠 정도라면은 아주 작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조금은 크거나 조금은 넓어야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을 망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층까지를 낮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아까 신고 대상에서. 그래서 이건 3층부터 조금 큰 3층 이상 또는 조금 넓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 요걸 전제로 해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을 텐데 이것도 좀 기억하기는 힘들잖아. 그죠? 기억하기는 힘든데 그 청평, 가평에 들어서 있는 건축을 좀 상상하시면 돼요. 상상하시면. 거기서 주로 거기서도 맨 뒤에 나오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면은 건축에서 통제를 제일 많이 받는 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위락이나 숙박시설은 항상 여기서 통제받는 것에는 감축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디서나 통제받습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청평 가평에 가면은 일반 음식점이 많아요. 일반 음식점이 이것이 각종 카페 일반 음식에다 술까지 파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각종 그 카페가 다 여기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요. 요거 많고요.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이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기본적인 집이니까 좀 큰 공동주택이 자연환경 등을 망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는 살짝 봐주시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목적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요거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은 똑같습니다만 위락시설, 숙박시설만 통제 대상에 들어가요. 항상 주거환경 망치고 교육환경 망치는 것이 위락시설, 숙박시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뭐 집 주변에 있다, 애들 학교 주변에 있다라면 요거 교육환경 등을 망치기 때문에 그 대신 요거는 면적 얘기도 없어요. 면적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위락시설,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망친다고 보는 거예요. 3번과 4번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좀 더 제가 자세히 봐드렸고 그 다음에 저 틀에서만 일단 잘 보시면 되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또 7번 건축허가 제한이 나옵니다. 건축허가 제한. 원래 허가는 이제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됩니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일정 기간 동안 안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건축허가 제한은 우리 국계법에 나왔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처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국민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가로 1, 2번을 통해서 누가 어느 때 제한하는지 이거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할 때고요. 2번은 시도지사가 제안할 때예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안은 바로 윗사람이 아래 허가권자 허가 등을 제안하기 때문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바로 아래 허가권자 허가를 제안하는데 이거 사유를 좀 구별하시면 돼요. 이 사유를 바꿔서 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이제 국장이 제안할 때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체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국토관리라면 시도지사가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국가를 책임지는 국장이 나라 차원에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에서 필요한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 국토관리에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제안한다, 이제 그렇게 틀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왜 국토를 신경 씁니까? 국장이니까 신경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또 하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입니다. 장관이 요청할 때요. 장관이 제안을 요청할 때인데, 장관이 요청할 때라면 당연히 나라 일을 책임지는 장관이 요청할 때니까 국가일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이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국장이 허가권자에, 아까 배웠던 허가권자는 다 국장 아랫사람이잖아요. 이 허가권자의 허가든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이든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래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이제는 시도지사가 제안하는 건데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제한 사유예요. 지방계획 아닙니까? 지방계획. 지역계획도 지방계획이요. 도시군계획도 도시군이 특광시군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둘 다 지방계획. 그럼 지방계획이니까 지방행정청이 제안하는 것이지 이거를 국장이 한다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구별하는 것은 그냥 쉽게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지방계획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아랫사람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 사유를 좀 구별하시고 쉬워요. 그 다음에 제한 기간도 의미가 있는데 제한 기간이 양가로 4번이죠. 양가로 4번. 건축허나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 기간은 2년 내로 한다. 너무 오랫동안 제한은 못해요. 기본적으로 2년이 최대치고요. 물론 그 아래 예외적으로 1회 하나 1년 연장까지 가능해서 2년 제한하되 1회 1년 연장해서 3년 최대치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이게 제한 기간이에요. 건축을 보면 몇 년 하는 이런 숫자는 제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2년이 제일 많은데 그렇잖아요. 1, 3호에서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2년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자, 건축과제는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또 넘기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단계에서 보실 거는 지금 많이 해드렸어요. 계속 넘겨보세요. 계속 한참 넘겨도 되겠네. 쭉 넘기세요. 쭉. 자, 우리 넘겨보시니까 423쪽까지 423쪽 423쪽에 17번 가설건축을 해라. 가설건축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틀 잡아드렸던 것은 일반 건축물의 건축을 얘기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을 얘기하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면 임시로 설치한 게 가설이에요. 임시로 설치한 게 가설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요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인데요. 우리 가설 건축물도 일반 건축물이 허가 신고로 나눠지듯이 가설 건축물도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되는 가설 건축물과 신고라고 설치해서 가설 건축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이제 허가 신고 대상이 있는데 일반 건축의 원칙이 허가라면 가벼운 게 신고였어요. 원칙이 허가고 가벼운 건축물의 건축이 신고였거든요. 그러면 가설 건축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쓴다라면은 이렇게 둘로 나눌 때 대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신고가 돼요. 이거는 신고가 원칙이에요. 신고가 대부분이 신고입니다. 왜? 간단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가 허가 대상이 돼요. 허가 대상이.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우리가 이제 원칙이 허가고 가벼운 신고를 따로 기억을 하셨다라면은 가설에서는 허가 대상을 좀 따로 기억하시는. 요게 특이한 게 따로 있고 보통이 신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배웠던 것이랑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국계법에서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2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설 건축물. 그 가설 건축물 허가받아서 해야 될 가설 건축물, 그게 여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 그 부분에 나왔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여기서도 역시 허가 대상이고, 그러니까 여기 허가 대상은 도심계획 시설과 관련돼 있는 가설 건축물이 유일하게 허가 대상이다. 대부분은 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는 이 가설 건축물이 존치 기간이 몇 년까지냐?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허가나 신고나 똑같아요. 이거는 그 존치 기간 지나면 이제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이 되는 거예요. 자, 17번에 1번 보시면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요거를 허가 대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것이 유일한 허가 대상이고 대부분이 신고거든요.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도시군계획 시설과 관련돼 있는 가설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계법의 관련 규정이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이 됐든 아니면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을 건축하라는 자, 그러니까 도심계획 시설을 가설로 짓든지 아니면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을 지을 때 요 말이 들어갔을 때만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나오는 건 똑같고, 요 사람의 허가, 이게 허가예요. 허가. 요게 허가입니다. 요 말 나왔을 때만 허가예요. 유일한 허가.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뭐 허가 기준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허가 기준 중에서 이 허가 기준 한번 살짝 보실까요? 좀 일부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 건축에 허가를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좀 이상하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1, 2, 3, 4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라는 거예요. 허가를 의무적으로 내주게 돼 있는데 어느 경우만 아니고요. 1, 2, 3, 4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라는 거예요. 그럼 1, 2, 3, 4번에 해당되면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 그 1번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국계법 64조에 위배된다 그러면 허가 안 나와요. 이 국계법 64조 얘기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면 우리 허가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거든요. 이게 거기랑 관련된 허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위배되면 허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4층 이상이면 허가가 안 나와요. 가설 건축물, 잠깐 쓰는 가설 건축물 지면서 4층, 5층, 6층 짓는 거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죠? 4층 이상부터는 허가 안 나옵니다. 그럼 몇 층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3층까지 허가를 받으죠. 3층 이하로. 가설 건축물은 3층 이하로만 허가받을 수 있어요. 4층부터는 허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민이 좀 헷갈리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차라리 허가 기준을 적어놓으면 좋지, 허가 안 되는 기준을 적어놨고 헷갈리게. 그리고 3번에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존치 않은 3년. 아유, 이것도 봐보세요. 지금 1, 2번이 허가받을 수 없는 기준인데 3번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다음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의 기준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니까 다음의 박스 4가지는 뭐가 됩니까? 결국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 2, 3, 4번이 허가받을 수 없는 기준이잖아. 그죠? 허가받을 수 없는 기준인데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따르지 아니할 때라고 3번은 얘기해놨잖아. 그러니까 3번의 점 3개는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이게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면 허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니까. 제가 그래서 미리 요구할 때 그랬잖아. 또 요거 법으로 이상하게 만들어놨다고. 쓸데없이 국민 헷갈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점 보시면 존치 않은 3년 이내라는 것은
가설 건축을 허가 대상 가설 건축의 존치 기한이 3년 이내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치 기한은 3년 이내로 층수는 3층 이하로 허가받는 기준으로 따지면 3년 이내 3층이야. 3년 이내 3층이야. 이것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숫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도 헷갈리게 해놨어 이렇게.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요거 예외라고 있으신 분은 적어놨지만 요게 신고 대상을 얘기해요. 아까 1번 원칙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을 얘기하고 양가로 2번은 신고 대상 가설 건축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고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보세요. 양가로 2번에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등 다음으로 정하는 다음에 수많은 박스에 있는 그런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라. 박스에 나와 있는 쭉 이걸 다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가설 건축물은 이렇게 박스처럼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신고 대상이다. 아까 허가 대상은 양가로 1번처럼 특이한 거 그거 하나만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신고 대상이고 이때 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이 양가로 1번 신고 대상에 대해서도요. 양가로 4번 보세요. 양가로 4번 보시면 신고 대상 가설 건축의 존치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양가로 4번으로 둘 게 아니죠. 양가로 2번에서 같이 얘기해야지. 이거 신고 대상을 얘기하니까. 아까 허가 대상은 따로 있었잖아. 근데 존치 기한 역시 3년 내예요. 3년 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존치 기한을 다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설 건축물이라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존치 기한은 똑같아요. 3년 내입니다. 3년을 넘기진 못해요. 그래서 3년 내에서 정해진 존치 기한 동안에 요때만 쓰고 요것이 지나면은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둘 다 3년이라는 거. 거기다 아까 허가 대상은 3층이야. 요 제한까지 따로 받았던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더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좀 더 하면 나중에 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429쪽 가보시면 429쪽 가보시면 지금 건축 절차 제가 써놨던 절차 중에서 요거까지 했고 나머지 이 절차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틀을 잡으시면 되고 굳이 여기서는 지금 기본 단계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틀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틀 착공 신고는 누구에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건축주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신고하면 되겠어요?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이 사람이 다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 행정처이라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시공자 선정하고 감지자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감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건축주가 지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누가 하는지 살짝 보시면 되고 사용승인 같은 것도 이제 공사를 끝내고 나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사용승인 내고 나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기본 틀만. 그래서 넘겨보시면 430쪽에 3번의 착공신고가 나오잖아. 3번의 착공신고가 나옵니다. 3번의 착공신고. 자,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주가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신고 대상 그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허가 신고 다 들어가고요. 가설 건축물 중에서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만 착공 신고를 따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 가설 건축물 중에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착공 신고에서 빠져 있는 게 별건 아니에요. 이게 별건 아닌 게 신고 대상 가설 건축은 별도로 이 규정 말고 자체 규정에 따라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별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라는 건축주가 누구에게 절차니까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라. 이게 착공 신고입니다.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라.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을 통해서 시공자가 열심히 시공을 할 것이고 넘겨보시면 5번을 통해서 이제 감리가 나옵니다. 433쪽에 건축의 그 공사 감리가 나오는데 감리자 지정의 기본 틀 역시 동그라미 1번처럼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건축주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사나 영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된다. 그래서 시공자뿐만 아니고 감리자도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건축물을 짓는다면 감리자를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감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참 이런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제목이. 저는 1번을 제목을 붙인다라면은 요거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걸 붙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로 제목을 붙이거든. 예? 설계자 아닌 자를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건축주가 원래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청인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한다는 점에서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박스에 해당하는 다음의 건축물 두 번째 줄 끝에 다음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주가 아니고 허가권자 행정청이 직접 나서서 허가권자가 건축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1번이나 2번이나 원래 똑같다고. 감리자를 설계에 참여한 자를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은 설계에 참여한 자가 제대로 감리를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지정하는 것은 1, 2번에 원래 공통된 얘기예요. 지금은 누가 지정하라? 허가권자가. 그래서 이것도 원칙은 건축주가 지정하는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가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요약서를 좀 더 빨리 내야 될 필요성을 자꾸 느끼고 있어요. 자, 넘겨보시고 사용승인 보세요. 436쪽에 6번 사용승인.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6번의 1번 보시면 건축주가 역시 신청을 합니다. 사용승인 대상은 아까랑 똑같아요. 허가 대상, 건축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중에서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거까지 이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제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빼놓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요거 빼고 나머지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시간을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를 다 끝낸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시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가로 2번 보시면 허가권자는 사용시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시인 신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참 요거는 참 제가 볼 때마다 그런데 참 빨라서 좋아요. 이거는. 예? 공사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면은 7일 내에 다 끝내게 돼 있어요. 7일 내에. 신청받을 때로부터 7일 내에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했으면 써라 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처럼 사용승인의 효과를 보시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당연히 사용승인 받고 써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처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박스에 해당할 때는 결국 그러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까 1번 원칙에 대한 예외 아닙니까? 사용 승인서 없이 쓸 수 있는 경우예요.
사용 승인서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동그라미 2번 얘기인데 2번의 기억번처럼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신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승인서를 교부를 안 했다. 아까 7일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서 교부까지 7일 내에 끝내라고 했는데 7일 내에 승인서 교부가 안 됐다라면 허가권자 잘못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야 될 거를 안 내줬기 때문에 이때는 정식 사용 승인서 없이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권자 잘못이기 때문에. 그리고 니은번처럼 사용세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일정한 고할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로 사용세를 한 경우, 이게 임시 사용승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용승인은 전체 공사가 끝난 후에 받는 게 원래 사용승인인데 이거는 전체가 끝나지 않았지만 완료된 부분을 먼저 쓰고자 할 때예요. 완료된 부분을 먼저 쓰고자 한다면은 정식 사용승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일정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식 사용승인서 없이 쓸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럼 절차까지 이 정도면은 절차는 뭐 끝났습니다. 절차는 끝났고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 이제 10분 쉰 다음에 강론 파트 들어갈 거예요. 강론 파트 들어갈 겁니다. 자, 10분 쉬세요.